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관점 있는 경제 이야기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7월 12일 금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정책의 경제다 시간 있어요.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 윤형중 랩 2050 대표, 정치 전문가, 정책 전문가 모시고요.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 출마 선언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도 뜯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30분 뒤에는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 AI 전문가시죠. 나오셔서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AI 거품론이 지금 실제로 지금 벌어지기 시작한 건지 그 문제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 오기 직전에 먼저 인사부터 드려요. 나와 계세요.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윤형준 대표님 같이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오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실시간 기자회견 뉴욕타임즈에서 딱 영상으로 보고 왔거든요. 못 봤습니다. 이동 중이라서. 그렇죠. 여기 오시느라고 못 보셨죠. 예. 제가 이게 좀 가까워가지고 집이 싹 다 보고 나왔는데 7시 반부터 우리 시간으로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 넘어서까지 2시간 넘게 바이든 대통령 혼자서 막 기자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수십 명, 한 100명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손들고 질문하는데 사전에 짜여진 각본 전혀 없이 원고도 없이 계속 이렇게 티키타카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님 당신 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봐주는 거 없더라고요. 미국 기자는. 카밀라 해리스가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통령님. 후보 교체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부터 네, 제가 그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트럼프 부통령을 임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트럼프 부통령이라고 말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어떻게 쓸지 눈에 훤한데 그리고 여기 그 기자회견 직전에는 또 나토 정상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또 그것도 제가 영상 봤어요. 그 소개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Ladies and Gentlemen, President Putin 그러는 거예요. 젤렌스키 푸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실수 기막힌 말실수 2개를 밤부터 새벽 사이에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저 기자회견을 쭉 다 봤으니까 사실 좀 되게 뭉클했어요.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기자들이 사실 미국 기자들이 거칠게 막 물어보는 게 그렇죠. 조그만 파우치가 어쩌고 이런 거 없습니다. 미국 기자들은. 그리고 김치찌개 끓여주고 이런 것도 없이 그대로 얘기하는데 막 본격적인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톤으로 계속 대답을 해요.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제가 말실수도 많이 하죠. 제가 기억력이 좀 짧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국에 가서 설득해서 지금 수십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도록 만들었고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아주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만큼 관리를 해오고 있고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제가 끝내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하면 이 일들 다 끝내서 미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하겠습니다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언론이 호의적으로 안 다룰 수도 있고 이분이 사퇴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프레지덴셜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대표한테 뭐였죠? 연금 개혁, 여당 안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프레지덴셜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대통령이 나온 모습이 저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갖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프레지덴셜하다는 게 뭔지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죠 지금은. 근데 어쨌든 당대표 다시 출마하는 출마 기자회견, 출마 선언하면서 어제 그거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정부 비판하고 이런 게 없고 정책 비전만 얘기해서 프레지덴셜하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런지 이게 계속 갈 건지 이거 좀 여쭤보려고 정책 전문가 김준일 평론가님, 정치 전문가 김준일 평론가님 방금 말씀하셨네요. 제가 이게 사퇴하세요. 일단 이재명 두 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언론이 이제 무언가를 실수한 거를 딱 잡아가지고 그것만 확대해서 이제 보도하는 거를 이름이 있어요. 가짜 저널리즘이라고. 가차? 예, 가차가 GOT 가차가 잡았다라는 거야. 너 딱 걸렸어. 쉽게 하면 딱 걸렸어 저널리즘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말 한마디 방금 정치라고 해야 되는데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이원재 오늘도 실수했다 뭐 이런 걸로 대서특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자초한 거긴 하지만은 기억력 감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또 실수를 했는데 저게 오히려 압박이 돼가지고 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이런 환경을 이겨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를 안 해야지.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최근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정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맞아요. 이렇게 좀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준 게 크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게 프레지덴셜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답다. 뭐 저는 프레지덴셜하다라는 거는 대통령답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대통령다운 게 도대체 무엇이냐? 경로하는 게 대통령다운 것이냐? 우리가 이제 많은 해석이 필요한 거죠. 경로하고 전화하고 뭐 이런 거. 제가 이 방송으로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든 대통령한테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영어로 하셔야 돼요. 헤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요새는 다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AI 시대. 원래 고유명사랑 이름은 깜빡깜빡할 때 되게 많아요. 실수가 나올 때가 많고 그냥 아니면 내가 부통령을 임명했다.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 소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충분히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게 궁금합니다. 그 미국에서도 아까 가짜 저널리즘 언급하셨는데 과연 바이든이 2시간 동안 굉장히 이제 잘 대응하고 충실하게 답변한 것들이 얼마만큼 좀 조명이 될지 아니면은 트럼프 부통령 이 한마디만 전체 언론을 도배할지 그것들이 한번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한번 언론에서 어떻게 다룰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 방송국님 반갑습니다. 네, 계속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고 막 들끓는데 어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하면서 저도 좀 놀랐거든요. 현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고 언론에만 안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서 언론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근데 그냥 대선 비전 발표하는 것처럼 자기 정책 비전만 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주목을 못 받았어요. 주목을 못 받은 이유는 뭐 지금 다들 이제 막장 드라마 보고 내가 네 앱이다 뭐 눈에서 레이저 나가고 이런 거 막 옆에서 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진중한 얘기하면은 잘 안 먹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건 좀 이제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전략적이었던 것 같아요. 전략적 지루함. 전략적 지루. 그러니까 이재명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재명의 단점은 제가 보기에는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거 빼놓고 사람이 되게 그냥 좀 가벼워 보이고요. 경박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썼던 화법이라든지 그리고 농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게 좀 딜레마적인데 보스 리더한테는 상당히 카리스마와 리더십 이런 거를 원하는데 진중권이래. 이재명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상시로 유튜브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지지자들하고 소통할 때는 별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농담 하나 툭툭 던지고 막 이러는 게. 근데 이게 활자화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도대체 대통령감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사람이 가볍냐. 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다면 일부러 저는 아주 고의적 계획된 지루함 뭐 이런 거를 뭐 내용은 뒤에 설명을 하고 약간 그렇게 좀 잡은 것 같아요. 이거는. 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당연히 관심 받기 어렵죠. 지금 한쪽에서는 거의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데. 네, 도대체 노상방뇨도 이슈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전당대회 이슈. 이거 제가 함부로 막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쪽에서 쓴 표현입니다. 네,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한들 그거에 이제 주목을 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지루함이라고 뭐 전략을 생각했다면은 뭐 전략적 지루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기존에 그 의구심을 갖는 몇몇 정책들 그리고 몇몇 기조들을
다시 한번 굉장히 이제 분명하고도 강조하면서 이전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또 정치인이나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 대통령이 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의 대다수는 국회의원이 돼서 뭘 잘할지, 무엇을 할지를 연마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되게 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번 사실 이제 발표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대선 출마 출정식 같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출마 선언 자체는 대선 이후에 국정 운영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그리고 아마 화두를 던진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 화두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준비가 필요하고 논의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책 중심으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해서 관심은 덜 받았지만 그것은 전략적 지루함이다. 이렇게 두 분 요약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네. 굉장히 재밌었는데 또 아마 딴 분들은 지루했나 봐요. 어디 한번 구호부터 슬로건부터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한 20년 전에 쓰였던 2005년 막 이럴 때 쓰였더라고요. 예. 다시 뛰는 대한민국 뭐 이런 게 뭐 나왔어요. 어떤 그냥 다시 뛰는 대한민국 캠페인 해가지고 무슨 KT나 이런 데서 이런 캠페인 같은 거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 특정 정치인이 이거를 슬로건으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딱 봐도 그냥 함께 뛰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거예요. 자,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소위 말해서 좌파들은 잘 안 씁니다, 원래. 그렇죠. 약간 맞아요. 우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종부세 딜레마 같은 거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민주당은 지금 우경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세대들이 핵심 지지층이 돈도 많아지고 제일 돈 많을 때가 한 50대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소득 많고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하고 이런 사람들 다 보수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운동권 전날이 아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수권 전략을 이제 보여주면서 일부러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올드하고 참신하지 않은 거를 저는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지루함이라는 게 저는 이것도 지금 딱 거기에 부합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잖아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 화제가 됐습니까? 지루해서 화제가 되는 거지 지금. 그래서 그렇게 재미없는 걸 슬로건으로 걸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그냥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나는 사실상의 보수 정당 정치인 선언이라고 봐요. 보수 정치인 선언. 예. 보수 정치인 선언이다. 예. 그 슬로건 어떻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일단 다시 뛰는 대한민국은 저는 못 발견했어요. 네. 왜냐면 연설문 전문에 등장하지가 윤 않습니다. 대표님조차 모를 정도로. 예, 등장하지가 않고요. 예, 그리고 어떤 기사에도 언급이 안 돼요. 예, 근데 아마 뒤에 입간판 같은데 이제 슬로건으로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제일 많이 강조된 용어는 먹사니즘. 예, 보통 우리가 먹고사니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단어 이렇게 네 줄여가지고 글자를 줄였어요. 먹사니즘 이제 새로운 표현인 것처럼 이제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먹사니즘이란 단어가 들어왔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여러 가지 전략들을 염두에 두고 좀 이 발표와 그 전설문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소구하는 계층. 은 좀 중도 우파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먹사니즘을 얘기하는 것은 좀 중도 좌파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번 출마 선언문에서 정말 언급이 안 됐지만 그래도 제일 이제 얘기가 강조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기본사회라는 비전과 또 에너지 전환이라는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비전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진일보한 형태의 그런 이제 비전들을 내세웠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의미가 있다. 네.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먹사니즘이 있고 기본사회도 얘기해 주셨고 그러니까 요걸 하나씩 일단 짚으면서 거기도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먹사니즘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는 건 모든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특별히 강조한 거는 지금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민생 얘기한 거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생 얘기한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계속 이제 거리를 두면서 나는 민생을 챙기겠다. 뭐 이거는 이제 투트랙 전략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당에서 뭐 정청래나 여기서 이제 두드러 패는 건 알아서 하고 나는 이쪽에서 조금 우아하게 하겠다. 민생 챙기겠다. 뭐 대통령하고 단독 영수회담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눈에 띄는 게 이 먹사니즘이 송영길 전 대표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먹사연이라고 했거든요. 먹사연이라고 그랬어요, 맞아. 예, 줄여가지고 먹사연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게 딱 떠오르던데요. 먹사니즘 하니까. 수사 대상도 되고 그랬었는데. 예, 여기 탈탈 털렸죠. 여기서 이제 뭐 정치자금법, 뭐 정치자금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먹사니즘이라는 거는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아까 윤영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정치가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지 라고 아주 당연하고 새로운 조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와서 이미 쓰고 있는 먹사연이라는 것도 뭐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중요한 문제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이냐를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뭐 기본사회라든지 뭐 이런 걸로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민생이란 얘기가 더 이상 울림이 없으니 새로운 조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이게 여기에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아마 이 연설문을 보통 이제 연설문 쓸 때 여러 팀들이 붙습니다. 예, 참모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거든요. 그 토론을 할 때 이 연설문의 제목으로 뽑힐 키워드로 뭐가 뽑힐지 그런 토론이 이제 치열하게 벌어지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두 파가 좀 나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은 기본사회를 밀어야 된다. 예. 근데 기본사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다. 예, 그리고 너무 급진적으로 보인다. 그런 의견이 좀 있었을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기본사회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면서도 지금 시점에 그 좀 더 통용될 수 있는,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신한 맛은 좀 떨어지지만 그런 이제 조금 더 기본 사회보다는 덜 급진적이면서 적당히 이 문제들을 좀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내세워야 한다는 쪽이 좀 나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후자가 좀 힘을 얻어서 이 연설문이 아주 참신하지는 않지만 먹사니즘을 내세우는 그런 연설문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먹사니즘은 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는 건 다 아는 거고, 근데 누가 어떻게 먹고 사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항상 이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여기 연설문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최근에 같이 나온 얘기가 금투세 관련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도 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연기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종부세도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렇게 낮추고 이제 없애겠다고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입장을 내놓은 얘기가 여러 군데 보도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두 개를 엮어서 생각하면요, 지금까지는 억강부약이었는데 이제는 중산층 이상도 먹고 사는 문제, 감세라든지 그 세금은 뭐 돈이 있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감세나 뭐 이런 부분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전환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투세를 만약에 2023년도에 예정대로 도입을 했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입했으면 네. 도입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2023년도에 도입했으면 아마 2023년 중반에 아마 법을 바꾸는 그런 시도를 해서 다시 그것보다 훨씬 더 완화된 형태, 혹은 이제 아예 폐지하는 형태까지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 뭐 주식 사정도 좀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3년도에 단번에 도입하기로 한 시도가 유예됐잖아요. 근데 그 유예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과세하지 않았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5천만 원 이상부터 양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한다라는 게,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면은 뭐 전체 주식 투자의 1%밖에 되지 않아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1%의 투자자들이 상당히 그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의 다주택 중과를 막 상당히 강화했고, 그리고 공시가격을 계속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 들어오자마자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니 뭐니 다
그 어떤 공시지가까지 바꿔가지고 세금을 왕창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를 봐야 돼요.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생각하고 조세 원칙에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밀어붙였던 방법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세라는 거는 우리가 진보는 뭐다, 보수는 뭐다 이렇게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원칙을 따져야 된다. 원칙, 큰 방향의 원칙은 금투세라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종부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산들보다 부동산 자산의 그 투자 수익률이 다른 자산의 투자 수익률을 넘어서면 안 된다 정도의 원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칙을 지킨다면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테크니컬하게는 그런데 혹시 이게 문재인 노무현 정부하고 사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은 둘 다 이제 공통점은 부동산을 잡는 데 실패를 해서 이제 정권 교체를 당했다. 뭐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는데 노무현 정부는 의외로 운동권이나 예를 들면은 뭐 시민사회 이쪽을 중용하지 않았어요. 노무현 때는 생각보다 그래서 오히려 노무현의 보수와 우클릭 이런 얘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죠. 왜 한미 FTA 같은 거 추진하자고 그래서 본인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상당수가 노무현이 옳았어요. 저도 사실은 한미 FTA 이렇게 지금 하면은 부작용이 크다 막 이런 뭐 반대도 하고 그냥 기자할 때였는데 노무현이 옳았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안 해보던 거 다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풀이 다 해봤는데 망했어. 쫄딱 망했어. 최저임금 한 번에 10%막 이상씩 올려가지고 이게 부작용이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많으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이제 굉장히 고용할 수 없고 막 이런 문제가 실제 발생을 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씩 올리는 거는 맞는데 이게 한 번에 10%씩 올리는 그 부작용이 오늘 어젯밤에나 오늘 나왔죠 아침에 그래요. 1. 최저임금 1.7% 올라서 역대 두 번째로 낮아요. 이게. 물가가 3% 올랐는데 물가가 지금 3% 올랐는데 이건 퇴보야 퇴보.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저번에 많이 올려놓고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막 이게 논쟁이 벌어지는 거니까 제가 말한 거 어쨌든 이제 소위 말해서 문재인, 노무현과의 차별하기보다는 문재인과의 차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재인과의 차별인 게 보는 거 맞고, 특히 지난번에 대선 때 각 지역별로 이렇게 뜯어보면은 서울이 윤석열이 50.56, 이재명이 45.73 이렇게 돼가지고 서울에서 5%포인트 정도 졌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은 결정적이었어요. 표 차이가 0.73밖에 안 났잖아요. 여기에서 서울에서 이 격차가 이 정도까지 안 났으면 이길 수 있다고 보는 분석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가 서울에서 경기도에서는 이재명이 이겼는데 서울에서 많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이 보수화되고 있다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종부세 이슈 이런 거는 전부 다 서울의 중산층 이상을 소구한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민주당의 철학이 아니라 이재명이 대선되기 위한 철학이다.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금투세랑 종부세에 지금 논의 나오고 있는 몇몇 항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감세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세수익 감소폭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짜 그 우클릭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가장 그 결정적인 지표는 무엇이냐면은 그 앞부분에 기본사회 비전들을 쫙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전에 부합하는 복지 증세 전략들 그것들을 내놓으면 됩니다. 복지 증세 전략들이 분명히 저는 조금만 신경 써서 내놓으면은 지금 이제 그 금투세를 뭐 점진적 도입이라든지 뭐 종부세에서도 뭐 일부 뭐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세수익 폭을 훨씬 능가하는 형태의 증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정치인이 뭐 겉으로 증세를 내건다 뭐 이런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은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 윤석열 정부가 어마어마한 감세를 90조 원을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일부만 조정해도 상당 부분 증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번 민주당이 9월 국회 때 그 세법 개정안을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이 진정한 우클릭의 가늠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감세를 못하게 하는 거를 보자 뭐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어쨌든 나는 약간 짧게 말씀드리면은 윤석열은 너무 비정상적이어서 이거를 뭐 좌파냐 우파냐 이런 걸로 지금 이거를 막는다고 해서 이게 뭐 좌파냐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이거는 막아야 돼 무조건. 윤석열은 내가 보기엔 지금 하는 짓은 미친 거예요. 내가 보기엔 솔직히 지금 아니
아니 감세 뭐 나는 그 철학은 존중하는데 그 때와 이거 타이밍이 있는 거지. 지금 나라가 이런데 펑크가 났는데 100조씩 펑크가 나는데 또 감세를 한다고? 뭐 미친 거지 이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35일 만에 실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닌데 감수를 하니까. 예. 중간중간에 그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너무 제도가 경직적이야. 항상 얘기하지만. 아니, 근데 하여튼 그러면 살짝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뭐 종부세, 금투세에서는 뭐 감세도 받아들인다고 한 것은 재정을 축소시키는 감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정무적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또는 주식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할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거라면 아까 말씀하신 기본 사유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재정을 굉장히 많이 쓰는 내용들도 들어있죠. 예. 요거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본 부분이 그 앞부분은 따로 한번 좀 더 민주당이 잘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래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지에 대한 좀 진단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계층을 둘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계층은 그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과학기술을 통제하는 계층이에요. 과학기술을 통제하는 계층들. 이 계층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을 또 하는 기업들을 또 소유하고 있고, 막 이런 기업들이나 거기에 이제 주요 사람들은 거기를 통제하는 그룹이라고 설정을 했고, 여기는 이제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계층은 어떤 계층이냐면은 그 기술보다 비용이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그런 노동을 담당하는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배달 노동자분들은 지금 인공지능이 대체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이면도로까지 막 여기저기 피해가지고 오토바이 이게 상당히 쉽게 배달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인공지능이 하기 어려운 형태의 노동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뭐 비용이 이제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두 계층을 나눴는데요.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은 이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과학기술은 그 인류 공통의 자산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인류 공통의 자산을 어떻게 보면은 이 자산에서 비롯된 소득을 이제 우리 모두에게 좀 나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면서 그 소득이 다시 생산으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사회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개념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설정이 이전보다는 조금 지루하지만 그래도 진일보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도 기본 사회의 주요 이제 부분으로는 물론 출생 기본소득, 기본소득 포함해서 기본 금융, 기본 주택, 그리고 기존에 이제 복지 영역에 있었던 뭐 교육, 의료, 보육, 요양 뭐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전부터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금 윤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서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인공지능 얘기가 들어온 거가 이제 서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외노동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외노동. 저임금 노동. 근데 이거 소외노동은 약간 막수적인 개념이거든요. 노동의 소외가 그래. 자본이 그렇죠. 인간의 자본주의의 문제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예. 어쨌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양극화된다라는 거고. 저는 이게 약간 그 느낌은 들어요.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언젠가는 미래에 이런 게 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상상했던 것들이 옛날에 60년대 2001년 스페이스 우주 오디세이 막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서 묘사했던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거든요.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미래상에서 그려졌던 것들이 조금 황당하게 보여도 이렇게 다 이루어지기는 해요. 근데 이재명이 2027년에 대선에 나갔을 때 이 얘기들이 정말로 현안이 되고 있을까? 라는 거는 조금 저는 이를테면 AI가 물론 많은 정신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를 하고 있고 실제 챗 GPT에서 생산성을 높이기에 막 쓰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는 조금 이게 무슨 얘기 같냐면은 무슨 판타지나 아니면 SF 영화 묘사해 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먼 얘기 같다. 먼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사실 이 비판이 기본소득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딨어. 야, 그거야 알래스카 같은데 석유나 나오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서사를 붙인 게 AI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 될 때 이런 문제는 뭐 확연하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물류창고 같은 데의 변화를 보면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막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몇몇 유튜브 영상들 저는 이제 몇몇 그 AI 업체들이나 로봇 업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물류 업체들, 물류창고들의 예. 개선들 이런 것들 지금 롯데가 하고 있는 뭐 부산의 시도들이나 이런 것들 봐도 자동화되는 거예요. 완전 자동화되고 있어요. 완전 자동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그 공장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던 그 공장에 그 거기 이제 물류창고에 이제 사람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현실이 저는 굉장히 그 아까 뭐 스페이스 오디세이 얘기하고 2027년에 현실화될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불안들이 굉장히 커질 때 저는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봐요. 중요한 화두가 뭐냐? 이게 상당히 좀 논쟁적인 주제인데 워낙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과학기술이 공유자산이냐? 지금 일론 머스크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만들고 있는 좀 이따 강정수 박사님 오실 거지만 예,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그 FSD 뭐 자율주행 그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그 인류 공동의 자산인 과학기술 원래 여러 과학기술들을 당신이 조금 응용해가지고 썼을 뿐 아니냐. 그 전에 과학기술들 그 누가 만든 거냐? 그 전에 거인이 업계에서 만든 거고, 그 전에 거인의 업계는 또 다른 거인의 업계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 인류 공통의 자산이다라고 말한다면은 일론 머스크가 오케이 할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던져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그 누가 소득을 창출하고 그리고 그 소득 창출된 걸로 어떻게 소비를 선순환될 것인지 사회적인 기본적인 안전망과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돼야 되는지에 대한 화두를 저는 던진 거예요. 윤 대표님이 신영기가 말씀하신 거 두 분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있네. 김준일 대표님은 이거 미래 사회 얘기를 하는 거다 하시는 윤 대표님은 지금 이게 분배 얘기를 돌려서 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저 많이 가진 저 기업가들이 다 가져가는데 인공지능으로 번 돈 이거는 사실 그 현장에서 일자리 잃어버리고 힘들게 살고 있는 이 대중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주 세련되게 미래 얘기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 사회적 불평등이네, 사회적 불평등에 네. 대해서 얘기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소외 노동이 있고 이를테면 AI에 집중해서 과학 쪽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얘기가 있는데 그 불평등을 그래서 예전에 이재명이 대동세상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뭐 네. 그쪽으로 보는 거는 조금 과한 시선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확실히 우클릭 했고요. 네. 우클릭이 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 애국 거고. 보수시잖아요. 예, 맞아요. 저는 심지어 종부세 폐지해야 된다라고 네. 저번에 네. 주장했잖아요. 너무 조세 저항이 강하고 그러니까 지방세랑 이제 통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재산세랑 통합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걷어서 내가 낸 세금이 내 지역이 발전되고 내가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조세 저항이 적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과세 구간 좀 더 만들어가지고 통합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종부세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재명이 우클릭한 거 맞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이재명의 과격한 이미지 이런 것들 싹 다 버렸다. 그리고 기본소득,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거는 뭐냐면은 이재명이 계속 공격을 받았던 게 너무 이재명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정치인이야라는 거예요. 유리하면은 싹 했다가 말 바꾸기가 너무 많아. 지난번에는 기본소득 완전 버렸어요. 대선 때.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안 나와. 기본소득이 이게 별로야. 그러니까 싹 버려버렸어.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큰 단점인 거지. 이재명은 신뢰할 수 없고 이게 사법 리스크 때 뭐 예전에 누구를 김문기를 기억하네 못하네 막 이런 것까지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김부선에 알았네 몰랐네 막 이런 거부터 다 겹쳐지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기본 시리즈를 그래서 밀고 가자 뭐가 됐든 가져오면서 이런저런 이제 포장을 저는 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 포장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평가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이게 상당히 그 생소하고 그 낯선 개념이자 그런 의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좀 더 친화적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당시 뭐 기본소득을 버렸다라는 저는 실제적으로 그걸 직설적으로 물어본 사람이거든요. 그 후보한테 당시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물어봤더니. 굉장히 세게 아니 그때 물어봤더니 내부에서 이제 제가 더 세게 얘기했어요. 당시에는 그걸 이렇게 그 언론에서 이렇게 약간 이제 제대로 그 약간 전략상 뒤로 후퇴한 것 듯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느낌이 들게끔 발언하시는 거는 그 이제 좀 실제 본 의도가 뭐냐라는 이제 취지로 이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전략상으로 당장 이거를 어차피 이런 중차대한 전략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들을 계속 밟아나갈 것이고 당시 그냥 공식 워딩은 이거였거든요. 국민들이
동의를 얻어서 하겠다. 국민들이 동의하자면 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이 마치 포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말하고서 그 더 이상 그 의지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사실상의 포기처럼 느껴졌는데 사실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그런 건 아니었다. 예. 아니 근데 이런 그게 부분은 포기예요, 그게. 그게 뭐 정치인 워딩으로 포기처럼 읽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조금 약간 화제를 바꿔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까 뭐 비슷한 얘기 지켜가는 거라고는 했지만 시장에 다니면서 기본소득이 시장 살리는 거예요. 우리 상인들 이거 지역 화폐로 받은 소비자들이 와서 많이 사실 거예요. 그럼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가 성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인공지능 시대가 오니까 기본소득 도입해야 됩니다. 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는 다르게 읽힐 것 같아요. 그거는. 이날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뭐 쭉쭉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본사회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출생화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은 기본소득 앞에 출생자가 붙었어요.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리고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한다라는 얘기. 제가 이거를 이제 궁금한 거는 그거였어요. 기본소득이 왜 비판을 이제 받았냐면은 기본적으로 재원이 그렇게 온 국민한테 주면은 그게 재원이 가능하냐. 그리고 그렇게 주려면은 쥐꼬리만큼 주는데 그게 기본소득이라고 줄 만큼의 그러니까 붙일 만큼의 어떤 금액이 되느냐 막 이런 거였잖아요. 저는 지금 출생기본소득이라는 이거를 제가 지금 이거를 기사를 쓴 대로 못 봤는데 새로 태어나는 애들한테만 지금 주겠다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전국민 기본소득하고 전국민 기본소득하고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애들한테만 주겠다라는 거고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은 뭐냐면 그냥 복지사회예요. 솔직히 이게 정말 다른 거냐? 사실상 이거는 기본사회를 얘기를 하면서 그냥 복지국가 근데 그게 이제 북유럽식까지는 아니고 본인만이 만들어 어떤 포장을 한 것이고 기본소득은 여전히 버린 거예요. 예전에 가기가 했던 왜냐면은 계속 전국민 뭐 민생지원금 했는데 여론조사 돌려보면 안 좋아. 현금 지원하는 거에 대한 그리고 보편적 지원하는 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거를 민주당이 딱 파악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버리면 또 버렸다고 욕먹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어정쩡한 스탠스로 기본사회를 얘기를 하면서 출생 기본소득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뭐 포기한 거라는데. 진짜 의지가 없다면은 기본소득자를 계속 꺼낼까? 그리고 민생회복,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아이디어를 계속 꺼낼까? 나는 출생 기본소득만 언급해. 아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일이 그 전국민 기본소득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전국민 기본소득을 이번 이 연설문을 보면은 네. 주장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후퇴했나요? 그 주장으로부터는 한 걸음 물러섰나요? 아니 전국민 기본소득은 계속 얘기하긴 했죠. 이재명 지사가. 전국민 기본소득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돌파를 하는 것과 그리고 점진적인 기본소득, 예를 들어서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는 뭐 연령대별 기본소득, 아니 농촌 기본소득처럼 지역이나 뭐 직업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기본소득을 얘기하면서 그 이런 확산하는 전략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후자가 채택이 돼서 또 이게 좀 더 수용성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걸로 한번 설득을 해보자라는 이제 방식을 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아이들, 뭐 어르신 이런 식으로 세대별로 지급하면서 조금씩 넓히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설계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예 안 할 의도였으면 기본소득이라는 단어를 붙일 네. 생각 자체가 없었겠죠. 기본사회라는 거는 복지국가론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전에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도 포용적 복지국가 하면서 뭐 네. 돌봄사회 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것의 차이를 이제부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 내용이 없어 솔직히.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은 내용이 없어.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기존 복지국가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기본 사회라는 개념이 지금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이제 막 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약간 개념화한 단어이고 그렇다면 어떤 그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어디서 이제 그 얘기를 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었던 뭐 계층을 나누고 경제 구조가 바뀌고 이것도 뭐 하나의 이제 그 내러티브가 될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안하고 싶은 게 복지가 이제는 더 이상 그 뭔가 필요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을 넘어서 권리라는 것이죠. 권리. 예. 우리가 기본권처럼 갖고 있는 권리가 뭐 존엄의 권리, 뭐 기본적인 인권, 뭐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라는 그 굉장히 추상적인 그 문장에 사실은 거기에 많은 복지적인 권리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지적인 복지를 권리로 본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사실 기본 사회의 중요 개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아직은 없지만. 네네네. 그렇게 요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좀 짧게 네. 말씀드리면은 조국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이 기본 사회 얘기를 보면서 아 이게 이쪽하고는 또 차별을 하려고 이렇게 좀 개념적으로 가져왔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권 선진국도 잠깐 추상적이고 모호하긴 한데 그 안에 보면은 뭐 여성 차별 금지 및 평등 대우, 뭐 근로와 자유와 기회 뭐 이런 거 있고 뭐 사회 보장권, 임신 출산, 양육권, 주거권 명시하자, 뭐 좀 헌법 명시하자 막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약간 더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약간 대선 후보로서 잠재적 뭐 사법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은 경쟁자로서 이쪽에서 이거를 들고 나왔을 때 우리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진보적인 이런 캐릭터가 겹치는 사람들끼리 뭐 그런 거를 급하게 기본 사회로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저는 그 사회권 선진국과 기본 사회 두 쪽 개념을 만들고 있는 분들과 다 양쪽과 어느 정도 교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 양쪽 다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이 없던 개념, 없던 걸 만들어야 돼서. 없던 개념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래도 뭐 응원도 할 겸 한번 의미를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그 윤석열 정부는 이런 추상적이지만 그 큰 화두를 던지는 그런 아젠다가 없잖아요. 지금 3년 만에 나왔잖아요. 역동경제. 3년 만에. 역동경제 뭐. 그러니까 역동경제. 역동경제야말로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기본 사회나 그 어떻게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것은 구체화되고 있지 않았지만 방향 같은 건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네. 또 정리해야 되는데 잘 될까요? 그러니까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뽑은 키워드 정리해 보면 전략적 지루함이 이게 전략이다. 그리고 종부세, 금투세, 후퇴를 통해서 보수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지키려고 하는지 아닌지 지금 논란이네요.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저는 되거든요. 그 정리에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 일단 제가 주장한 네. 바는 그렇고. 어, 예, 예. 예. 금투세, 종부세의 이제 일부 완화는 약간 전 한보 전제를 위한 약간 반부 후퇴 정도의 전략이지 않을까. 아니 그거는 네, 저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가치의 판단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가 맞아요. 아니라 네. 그냥 우경화한 건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거는. 그게 그러니까 중도 포섭 전략인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그런 그렇기도 하죠. 태도 자체가. 또 지금의 부동산 네. 시장을 잘 봐야 되는 게 네. 최근에 그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금융 규제를 그 원래 도입하기로 한 거를 또 유예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아직 금리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지금처럼 고금리 상황인데 집값 집값이 엄청- 오르고 있어요. 대출 엄청 하고 있죠. 대출을 서울 엄청 집값 풀면서 네. 여기에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한다면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폭발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주택 경기와 부동산 시장을 잘 보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정책들을 좀 봐야 될 때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네. 내용은 그래도 최대한 지켜가려고 하고 있지만 외견상 보수화 중도화 전략이니 전략은 성공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주시고. 뭐 누가 알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지난 대선에 대해서 복귀를 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졌는지에 대해서 뭐 이제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은 이게 경제적 어떤 이윤, 뭐 표를 찍는 동기들을 분석을 한 거는 맞는 것 같다. 좀 매치업도 봐야 되고 이거는 아직 몰라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많이 칼을 갈고 있구나 이재명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했어요. 바로 대통령 된 거보다 이렇게 한번 떨어져가지고 하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많은 배운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과정이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자구도 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차기 대선. 예, 다자고. 그럴 때 이렇게 중도하면 더 진보적인 후보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조국 대표가 더 진보적인 후보로 포지션을 잡고 나올 이미 가능성은- 포지션이 약간 그래요. 약간 이게 좀 딜레마인데 명사 좌파 정당이에요. 거기는 조국 혁신당은 셀럽 좌파 정당. 약간 거기가 이런 더 진보적인 거예요 지금? 느낌상? 느낌상으로 그런 거지. 그 또 과격하잖아. 내용은 알 수 없어. 바로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당이니까 더 과격하잖아. 탄핵한다고 진보적인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념선상으로 이제 사람들을 평가를 할 때는 정의당의 공백이 생겨버렸잖아요. 그 자리에 그러면 민주당이 있고 중도에 지금 조국혁신당이 있다고 생각을 할까? 아니에요. 위치는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셀럽 좌파 정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조국이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조국혁신당에서 대선 후보 무조건 낼 거고요. 예, 안 낼 수가 없어요. 뭐 그거는 당의 존속을 위해서도
왜냐면 총선이 다가와야지 본인들이 이거를 합당을 하든 뭐가 되는 거지. 지금 시작부터 아무것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무조건 나옵니다. 누가 됐든 그게 뭐 신장식이 됐든 뭐 김준영이 됐든 뭐 조국이 됐든 무조건 나온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재명 나오지, 조국혁신당 나오지, 이쪽에서 이준석도 나올 거예요. 뭐 여기 한동훈 나오지. 굉장히 복잡한 다자구가 돼서 이게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다시 정치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예. 저는 사실상 정리해주시죠. 양자 구조로 정리될 거다. 네. 아니 뭐 원래 항상 양자구도로 항상 정리가 되긴 하지만은 그 변수가 크다니까. 그럴 때 양자구도 될 때는 이 지루한 중도 전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지루한 중도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략적 지루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8월에 있을 전당대회의 결과는 지금 누구나 예측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럼 8월까지 원래 이제 8월 초중순까지가 정치 비수기거든요. 국회의원들도 그때 좀 쉬고 그 휴가도 떠나고 막 그런 시기인데 아마 올해는 전당대회로 여야가 다 후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9월에 정기국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10월쯤에 있는 또 국정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국정감사 때 5만 가지 막 제보가 쏟아지면서 뭐 최상병 사건이 뭐 다른 이제 국면에 맞이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발언한 그 모든 것들이 일단 9월과 10월과 11월 정기국회에서 일단 싹이 보여야 됩니다. 아마 거기에서 그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아마 첫 번째 시험 때는 올 연말에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민주당의 진짜 뭐 유능한 정책 정당 맞아라는 것들 한번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연말에 오지 않을까. 그 연설문의 내용을 민주당이 받아서 국회에서 얼마나 실현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위해서 좀 싸울 수 있냐. 네,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슈라는 에너지 전환에 거죠. 대한 여러 언급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나 기후 공시 요새 어떤 정치인들도 언급하고 있지 않은 단어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고속도로 깔겠다. 네. 제가 예언하자 하면은 저렇게 민주당이 하려고 해도 연말에는 탄핵 정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투트레일러 얘기는 가야 되는 다음 주는 미뤄두기로 하고 실망할 거야. 그 하나만 하면. 탄핵과 기본사회 투트랙으로 간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오늘은 김준일 평론가님, 윤형중 대표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기로 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하고 같이 우리 엔비디아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명암이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게 HBM 때문에 삼성전자의 아성이 무너진다 라고까지 하는 건 좀 과장일진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이제 자존심을 구기는 일인데요. 요즘 각광받고 있는 챗GPT를 비롯한 AI 서비스의 속도를 좌우한 핵심이 바로 이 HBM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이닉스는 금방 만들었다는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사실 꽤 오래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벌써 이거 한 10년 전부터 저 HBM이 중요한 길이다 라고 해서 꾸준히 투자해온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게 중간에 한번 삐끗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처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었거든요. 5, 6년 전만 해도 챗 메모리 시장에서 한 1%, 2% 정도밖에 차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당시 2010년대 후반에 야 이거 시장 앞으로 보더라도 뭐 기껏해야 한 3, 4% 나오겠는데 우리가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HBM 개발팀을 거의 많이 해체시키고 이걸 딴 데 배치하고 그랬어요. 그때 좀 삐끗하는 바람에 지금 와서 HBM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이거 거기서 놓친 노하우를 지금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시간입니다. 강정수 덕후어 총괄 에디터님 모시고요.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계속 오르다가 살짝 떨어지고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네.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이제 미래 AI 시대를 지금 이미 이끌어가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AI 거품론이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간밤에 또 마침 엔비디아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네.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되게 긴 보고서가 종합적인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나왔고, 그다음에 세콰이어라고 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 1972년에 설립된 대단히 역사적인 전통이 있는 네네. 미국의 되게 유명한 벤처 캐피탈입니다. 여기서 세콰이어에서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두 개다가 이제 얘기한 것은 조금 더 골드만삭스는 AI 경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세콰이어가 얘기한 핵심은 대단히 긴 여정이 될 것이다. AI의 미래는 확실하지만 긴 여정이라서 이 단기간에 요동들이 되게 많을 거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은 단기간에 이 지금 엔비디아의 뭐 다음 주에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나온 건 아니니까요. 네네네. 이런 거는 어제 뭐 떨어진 거는 이제 단기적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안 보실 거고 좀 장기적으로 앞으로 엔비디아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가를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고려해야만 할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왔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그냥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너무 투자 대비 매출이 적다라는 거예요. AI 경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AI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인터넷 망 깔았어요. 그랬더니 금방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우리가 전화기가 막 깔리니까 또 세상이 변하고 철도가 깔리고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깔리니까 경제가 막 꾹짝꾹짝 변했는데 지금 AI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것에 비해서 매출은 찔끔 나오는 상황. 근데 언젠가는 AI가 경제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지만 당장의 이 투자 수익,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는 아마존이라든지 이러한 지금 클라우드 망을 하는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거의 뭐 세 개가 다 합쳐서 1,000억 달러 넘게 2023년에만 투자했었고 2024년에도 지금 1,000억 달러를 넘게 투자해야 되는데 매출 나오는 건 각각 뭐 1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으니 이게 1,000억 달러를 집어였으면 1,000억 달러를 벌거나 최소한 2, 3년 후에는 그래도 매년 1,000억 달러씩 벌어야 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지금 골드만삭스나 이 세카에서 보는 것은 매년 3, 400억 달러 이상 버는 거 이상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근데 또 1,000억 달러 들어가는 건 계속 더 들어갈 거라는 그러니까 거죠. 매년 1,000억 달러씩 들어간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게 어디 들어갑니까? 엔비디아의 칩을 사는 데 들어가는 거고 반은 칩을 사는 거고 요즘 반은 전기를 사는 데 들어가거든요. 아, 전기료. 네, 그러니까 전기료가 데이터 지금 센터 돌려야 되는. 네,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전기가 들고 발열이 일어나고 이걸 식혀야 되고 사실 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골드만삭스라든지 세카이어 보고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요동이 좀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뭐 엔비디아의 펀다멘탈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H100이라는 걸 지금까지 팔아왔잖아요. H100이 작년에 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너무나도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이 4개 기업이 전체 H100의 2023년 40%를 샀거든요. 이제 논쟁이 되는 것이 이제 충분히 다 샀으니까 더 안 살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B100, 그러니까 블랙웰 100이 네네네. 올해 말에 나오잖아요. 그게 신제품이죠. 네, 신제품인데 이것이 가격이 H100 대비 25% 저렴한 거 대비 퍼포먼스는 2.5배가 좋아요. 되게 좋은 거죠. 그러면 기업들이 이 B100을 또 안 살 수는 없거든요. 어이구. 그러면 또 H100 사놓은 거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아. 엄청나게 빠르게 정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샀는데 이것이 이제 감가상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엔비디아보다 골드만삭스의 이런 보고서에 하면은 더 위험한 데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매출은 찔끔 투자만큼도 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 매출은 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온 거긴 해요. 네. 근데 투자 대비 이 성과가 좋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H100 나오면 또 안 살 수는 없으니 또 사재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재기를 하고 근데도 매출은 얼마 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지금 세카이어에서 보는 것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건 뭐냐면 이것이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충분히 이제 비축을 하게 되면 비축량도 이제는 넉넉히 지고 있으니까 공급이 이제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거고 이건 엔비디아에게 투자자들에게 좀 보셔야 될 겁니다. B100의 초기는 매출이 올라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AI 칩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이제 공급에서 나오는 이 엔비디아가 들었던 이 높은 매출과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가격의 하락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이 가격의 하락이 전체 경제에는 좋다라는 거죠. 즉 2, 3년 칩 가격 하락 그렇죠. 칩 가격이 하락이 되면 2, 3년 뒤에 뛰어드는 기업과 스타트업은 더 적은 비용으로
진화된 AI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 그러니 이것이 경제에 좋은 것이지 지금 초기는 아무리 철도에도 다 초기에 이런 버블이 있었고 모든 기술은 버블과 동반을 같이 하거든요. 통신도 그랬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그랬고 버블이 있지만 이렇게 역사상 고비용이 초기에 들었던 신규 기술의 산업은 없다.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성과가 나와도 너무 투자 대비 성과가 안 나오고 보니까 이러다가 버블이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죠. 골드만삭스하고 세콰이어에서는 그 두려움에 대한 근거를 다 되고 근거를 있죠. 제시를 한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번에 이코노미스트도 이거를 아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국에서 지금 실제로 기업에서 AI를 적용하는 기업이 8% 미만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과거에 인터넷이 나왔으면 모든 기업이 인터넷 깔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AI를 적용하는 기업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8%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고 이것도 미국이 가장 높은 수치라는 거예요. 8%밖에 못하고 있고 기껏해야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 이제 이 AI를 어디다 쓸지를 잘 모르니까 고객센터 지금 이제 대체하는 거 이거 네네. 부분은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 이제 조금 자동화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 이제 좀 성과를 보고 있는데 뭐 기업으로 볼 때는 이 정도 성과에 큰 돈 지불할 일은 없으니까 그거만큼 지불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외에 아직 사용 쓸모를 못 찾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고용 지표들을 여러분 보시긴 아시겠지만 실업률이 막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즉 AI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 MIT 교수 중에 이제 에이스 모글러라고 대단히 유명한 분이 있어요. 네네. 한국어로는 권력과 진보라는 기술과 진보라는 네네. 뭐 하여튼 대단히 유명한 책을 한국어로 권력과 번역이 됐죠. 진보죠. 파워 앤 프로그레스. 권력과 진보. 이거 대단히 감명 있게 읽었는데 이 에이스 머글러 같은 경우에도 특히 AI 기술이 생산성 효과가 늦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간에 한두 번 버블은 터질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큰 버블이 터지는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는 작은 버블들이 터질 거고 이코노미스트도 비슷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작은 버블이 터질 거고 이건 일시적으로는 여러분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은 피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2년 정도의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몇 번의 작은 버블들은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치게 AI 경제가 고비용 대비 저수익을 만들어내는 경제 구조, 이 구조성이 이걸 갖고 있다는 거죠. 즉, 높은 초기 비용.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입 기업이 많지 않다는 거는 원래는 AI가 기업의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서 네. 그래서 기업 실적들을 전체적으로 다 좋게 만들어줄 거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내러티브를 만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겠네요. 근데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미래 투자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AI 로봇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결합한다든지 밀리터리에 결합한다든지 다른 사람하고 컨버전스는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의 경제적 효과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율주행이 뭐 다음 달부터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AI 로봇이 다음 달에 출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즉 AI 기술과 로봇이 융합되면서 AI 로봇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의 산업이 태동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태동이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테슬라만 해도 자율주행을 위해서 10만 개의 H100을 샀어요. GPU를. 10만 개를 샀는데 자율주행 이번에 또 여러분 소식 알겠지만 뭐 8월 8일 날 한다는 거 물론 블룸버그의 보도에 한 거지만 10월로 연기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네. 계속 지체되는 거거든요. 조금씩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네. 그건 뭐냐면 당장 테슬라도 10만 개의 H100을 샀지만 여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얘기죠. 기술 투자가 너무 초기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면 지금 테슬라 주가도 빠지듯이 계속해서 AI로 돈 벌 거라고 했던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게 되면 결국은 엔비디아 주가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칩을 덜 사게 돼서 그런 건가요? 기업들이? 칩의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요가 떨어지니까. 수요가 떨어지니까 가격이 네. 지금처럼 마진을 뭐 60%, 78%. 네, 네. 그렇게 먹을 수는 없을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마진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올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비백이 나오면 비백은 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블랙웰은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블랙웰까지는 엔비디아가 견뎌내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세카이어나 이코노미스트나 지금 골드만삭스에 의하면은 2025년에 엔비디아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 장기적인 전망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2025년에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지금 지난주에 이러한 관련된 글들과 보고서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니까 월가라든지 지금 에서도 논쟁 중이고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블룸버그에서 여기에 대한 찬반 논쟁들이 지금 대단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는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논의도 쫓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장기로 엔비디아에 특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하게 이 지수를 보면서 뭐 이것이 지금 뭐 저항선을 뚫었니 안 뚫었니 뭐 이런 것도 뭐 다 살펴보시겠지만 저희가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머리를 차갑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 보고서들의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경고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큰 틀에서 보면 AI 시대가 안 올 건 아닌데 가고는 있는데 이 칩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 엔비디아는 망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마진율이 떨어질 수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기대치가 떨어지는 거죠. 기대치가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형성됐던 주가는 빠지겠죠. 영향을 받을 수도 네네. 있겠다. 뭐 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럼 네. 아까 그 작은 버블이 터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예를 어떤 들자면 것들이 H백이 올해 하반기에 나온다라면 내년 1분기까지는 성적이 좋겠지만 내년 2분기에 예를 들자면 구글이나 이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매년 50개에서 100개의 데이터 센터를 더 짓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필요한 거죠. 네네네. 50개에서 100개라는 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IEA에서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유엔 기구이죠. 여기서도 지금 2024년에 전 세계에서 한 466 테라와트 시의 전기가 데이터 센터에서 썼었는데 2026년 1000 테라와트 시라고 뭐 저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고 이런 500 테라와트 시를 만들려고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57개가 필요한데 이들이 또 아리백에 가입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써야 되고 이런 걸 떠나서 미국의 또 데이터 센터가 근본적으로 많이 져집니다. 미국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또 아직까지는 화력 발전소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 발전소들이.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바이든 정부 와서도 많이 바꾸려고 했지만 이 유틸리티, 기간 도로라든지 기간 어떤 전선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노후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증설해 줘야 공공에서 데이터 센터에 전기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단지도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는 것은 데이터 센터의 증가율에 맞춰서 전기 공급의 여러 가지 면들이 못 받쳐주면 데이터 센터를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50개 짓기로 했지만 이것이 20개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럼 20개로 줄어든다는 것은 엔비디아의 칩이 그만큼 50% 정도 넘게 덜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고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이코노미스트나 이 골드만삭스에서 지적하는 것은 만약에 구글이나 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3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고 여기에서 사실 다양한 AI를 제공해주고 있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AI 전환을 하려면 이 세 개 서비스를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AI를 쉽게 기업에다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생각만큼 고객 지금 그 기업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고 조금씩 늘고 있단 말이에요. AI 전환을 조금씩 하니까요. 그러면 이쪽에서 계획을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가자. 너무 지금 우리가 급하게 고객들 땡기려고 설비 투자를 너무 많이 했으니 이제 원래 설비 투자했던 계획을 낮추자. 라고 2025년에 2024년은 이미 계획된 투자대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2025년에는 이것을 조금은 속도를 늦추는 것들을 이 3대 기업에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가격은 하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가 줄어들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수요가 높고 공급이 적은 것이 지금 가장 시장의 문제였다라면 어느 정도 이들도 샀고 비축량도 늘어났고 B백이 나오면은 또 신제품이고 25% 싸고 퍼포먼스는 2.5배나 좋으니 안 살 수는 없어서 어느 정도는 쟁겨 놓겠지만 이것은 충분히 슬로우 다운 될 수 있다는 것이 구체적인 이제 경고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품들이 2025년 2분기나 3분기 정도에는 한 번 정도는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세콰이어에서 속도를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군요. 네네네. 가긴 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 특히 뭐 전기 공급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천천히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AI 전환. 우리가 디지털 전환하는 것처럼 요즘 모든 기업들의 화두가 AI 전환인데
우선 조직 내 저항도 있고요. 네네. 이 AI 전환을 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왜냐면 우리가 인터넷 전환, 그래서 인터넷 망을 다 깔고, 직원들 다, 사무직 직원들 앞에 노트북 하나씩 다 놔두고, 이런 투자들을 다 과거에 했던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명쾌하게 이걸 어디서 써야 될지, 노트북처럼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사무가 편해지고, 보고서도 다 문서화하고, 딱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AI를 지금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의 기술의 생산성 증대로 느끼는 사람들이 일반 기업에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럼 일반 기업에서 이걸 느껴줘야 일반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다 쓰게 될 거고 사실은 이제 부가가치가 그때부터 이제 경제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가가치의 창출 속도가 느리다. 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경고하는 것이 있어요. 세콰이어 보고서는 자꾸 마케팅 쪽으로 뭐 AGI가 올 거다. 인류가 모든 사람은 다 AI로 대체될 거고 로봇으로 대체될 거다. 자꾸 이런 얘기들과 이런 토론들만 이건 두려운 사회다. 아니다. 긍정적인 사회다. 이런 논쟁만 하고 있는데 이거 오려면 10년, 20년 걸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엔비디아가 이제 그러한 인류를 다 인공지능으로 바꾸고 노동을 로봇으로 바꾸는 사회에서 엔비디아가 핵심이니 엔비디아에 투자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거품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투자에 내가 결심을 세상은 이제 바뀌고 세상은 인공지능의 세상으로 갈 거고 그것도 가까운 미래, 근미래. 네. 그리고 로봇에 의해서 모든 공장의 노동자들이 다 대체될 거예요, 근미래에.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엔비디아 가야죠. 근데 이제 냉정하게 분명하게 그 길이 가긴 가더라도 이것이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은 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계속해서 사이클을 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이클에 따라서 주가도 출렁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만 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우상향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인사이트가 있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 네.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극심하게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네네. 그게 근데 이게 투자와 관련된 산업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경기가 좋아질 때는 확 설비 투자, 설비 투자니까 확 설비 투자했다 경기가 나빠질 때는 투자를 딱 멈추니까 기업들이 그러면 네. 수요가 또 확 떨어져 가지고 가격이 확 떨어졌다가 네. 근데 AI 가속기도 AI 칩도 네. 그런 약간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이 갭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투자 수요와 이것에 의한 매출의 성장 속도. 투자는 처음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매출은 아주 천천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갭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좁혀지는 게 아니라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투자했던 투자 비용의 증감 속도와 이 투자를 통해서 나오는 매출의 증감 속도가 기울기가 이것이 더 높기 때문에 투자 기울기가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록 이 사이의 갭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갭을 견뎌낼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네. 저희 방송에서 달러라이제이션 얘기하시면서 그거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AI라는 뭐 놀랍긴 한데 LLM이 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겠냐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요번에 근데 저는 이렇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들이 뭐냐면 물론 이제 돈이 흐름이 바뀌겠지만 오픈 AI가 이제 작년에 이제 16억 달러의 매출을 냈어요. 뭐 작지는 않은 돈인데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는 1,000억 달러 넘게 투자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벌써 올해 상반기에 32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증가한 거죠. 근데 올해 말까지 간다라면 4배 정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엔비디아가 1,00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지금 올해 말까지 해서 64억 달러 낸다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액수죠. 하지만 오픈 AI가 오픈 AI만큼 또 매출을 내는 데는 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4배면은 올해 뭐 100억 달러 이렇게 된다. 네네네네. 이렇게 이 정도 가능한 건데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지금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매달 쓰시려면 오픈AI 저 같은 경우는 22달러를 내고 있는데 22달러를 내고 있어요. 자, 22달러 내는 사람이 인류에게 지금 넷플릭스가 15달러인데 평균. 그리고 2억 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객이. 과연 여러분 오픈AI의 챗GPT를 22달러 내는 사람들이 2억 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문제죠. 그건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GPT-4.5를 보면 GPT-4.5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어느 정도의 질문이 한 달에 몇 개가 지나면 유료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클로드 3.5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지금 GPT-4.5보다도 성능이 좋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하루에 질문 5개는 무료예요. 좋죠. 더 쓰려면 이제 유료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들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인풋 토큰이 있고 아웃풋 토큰이 있는데
아웃풋 토큰 이제 토큰별로 이제 흔히 말해서 이 답변의 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답변의 길이가 GPT 그 터보보다 GPT-4가 훨씬 줄었어요. 그리고 클로드 3.0보다 클로드 3.5가 훨씬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쪽 무료로 가기 위해서는 아웃풋이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좀 덜 돌린다고 그렇죠.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성능은 좋아졌는데 길게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제가 한번 여기서 퍼플렉시티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오픈 AI도 지금 검색 시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뭐 100억 달러 벌어서는 오픈 AI는 투자 대비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픈 AI가 어딜 들어가게 되냐면 반드시 검색 시장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커머스 시장에 중개 시장도 들어갈 거고 광고 시장도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빅테크들의 지금 가장 지금 챗GPT 나온 이후로 지금 이 5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이 거의 뭐 시가총액이 뭐 2배 이상 올랐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위험한 기업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구글이에요. 구글은 AI로도 돈 벌지만 검색 시장에서 돈 더 많이 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 바로 오픈 AI하고 흐름에서 다이를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바로 공격을 하게 될 거고 구글을 여기에서 오픈AI가 성공하면 구글이 몰락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 기초가 무너지는 거고, 아무리 AI로 돈을 벌어도, 그리고 오픈AI가 실패하면은 오픈AI 투자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5개 중에서 뭔가 터지는 데가 나올 수가 터진 있겠네요. 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일종의 거품이, 작은 거품이 또 한 번 터지면서 여기에 주가가 내려가면서 또 한 번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연쇄작용이, 그러니까 위험성, 저는 엔비디아를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칩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그러니까 넘버 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장에서의 넘버 원과 시장에서의 이런 다양한 다이나믹들이 연결될 때 주가가 일방적으로 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네요. 이러한 시장의 격변들이 예고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엔비디아만 보지 마시고 이거를 가지고 돈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계속 실적을 내줘야 되는데 정말 실적을 내고 있나, 이것들을 특히 어닝 리포트를 보실 때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5개 기업들 중에서 구글하고 오픈 AI는 검색을 향해서 달려가고, 네. 근데 애플은 아이폰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네, 저는 뭐 삼성전자 이번에 뭐 폴더폰 냈는데 별로 이렇게 아마 반짝 매출 정도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그런 AI는 통역 기능 제공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핵심인가요? 이번에 발표? 뭐 이번에 그거죠. 네네네. 여러분 그거 우리나라 인구의 100명 중에 1명도 일상적으로 쓸 사람 없습니다. 통역기는. 그렇죠. 그거 해외 컨퍼런스 나가가지고 해외 비즈니스맨들하고 할 때 좀 필요한 거잖아요. 여행 갈 때는 구글 통역기로 지금 있는 거로도 돼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렇게 유창하게 할 일 없거든요. 안 되는 영어로 해서 how much 이렇게 하면 그냥 하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는데 그렇게 막 이 AI 쓰면서 이런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건데, 구글은, 애플은 좀 달라요. 애플은 제가 여러 번 여기 와서 말씀드렸지만 페렛 UI라는 LLM을 써서, AI를 써서 저의 앱 내에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내에 있는 앱을 통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앱을 쓰는 게 편해지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들이 쓸 가능성이 높죠. 이게 AI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달의 민족에서 시킨 거 몇 분 있다 도달해? 라고 시리한테 물어보면 시리가 배달의 민족 앱에서 그 정보를 읽어서 저한테 답변해 준다. 이것이 이제 AI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제 커버트 AI라고 얘기하는데 숨겨진 AI죠. 이거를 별로 사람들이 내가 이걸 AI 쓰는지 안 쓰는지 잘 모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애플은 대체 수요를 마련해낼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훨씬 더 스마트폰 쓰기가 눈에 띄게 편해지는 거고, 눈에 띄게 쉬워질 경우에 저기서 예를 들면은 경쟁사인 갤럭시는 막 터치하고 앱 키고 스크롤하고 5분 뒤에 도착하네? 뭐 이런 거 하는 거하고 시리에게 이거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찰이 훨씬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같은 경우에 저는 경쟁력이 대단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AI를 전면에 내세웠다기보다는 뒷면에다 내세웠다라는 거고, 이것이 이용자의 사용 편의성을 눈에 띄게 개선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이 중요한 건데,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질투가 나는 거거든요.
왜 내 건 안 그러지? 제 것만 그러고. 근데 이거는요. 소비를 엄청나게 촉진합니다. 사람은 질투에 의한 소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경쟁사도 그렇지만 그 기존의 애플 아이폰을 새로운 걸로 바꾸고 싶은 마음도 또 생기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질투하는 거죠. 왜 나는 엄마 나 왜 아이폰 14에서 이러한 게 없냐. 이러한 기능이 안 돼? 그거 15%부터가 된다는데 엄마 저 16으로 갈게요. 아빠 저 17로 갈게요. 이러한 대체 수요가 대단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그러니까 커버트 AI, 즉 숨겨진 AI에 의해서 훨씬 더 거칠게 나오는 뭐 GPT-4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 글을 잘 써주거나 뭐 마케팅 용을 뭐 기업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쓰고 있는 기존의 것이 편해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존의 집이 훨씬 더 밝아지는 것, 기존의 집이 훨씬 더 시원해지는 것, 기존의 집이 훨씬 더 따뜻해지는 것, 이런데 특별하게 더 비용을 들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교체 수요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애플은 조금 더 펀다멘탈이 저는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러네요. 구글도 어쩔 수 없이 안드로이드를 쫓아와야 되는데 안드로이드가 얼마나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OS의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혁신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운영체제 혁신은 구글이 얼마나 빨리 안드로이드를 바꿔줄지 모르는 거고 삼성은 구글이 이걸 안 해주는 이상 이걸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조금 더 저는 저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구글도 좀 위험하다고 보고 애플은 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건실해요. 또 애플은 LLM에다가 직접 투자를 안 했잖아요. LLM에다 흔히 말해서 거대 언어 모델에다가 만들진 않아요. 만한지는 않았으니까 큰 투자 안 하고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아웃소싱. 네. 너네 돈 많이 투자했는데 너네 얘네한테 연결해 줄게. 그 대신 조건은 우리에게 하니까 우리 너네한테 비용 지불 안 해. 이번에 이제 블룸버그에 나온 것이 오픈 AI의 챗GPT가 애플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애플의 앱 외에서 질문이 나올 경우에는 GPT-4를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근데 조건은 애플도 여기다 비용을 지불 안 하고 오픈 AI도 또 돈 안 받고. 그러니까 오픈 AI는 반드시 검색을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큰 비용이 드는 것을 아웃소싱 해버리고 너네가 마음대로 돈을 벌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현금화 차원에서는 애플이 약간 굉장히 스마트하게 그쵸. 움직이고 많은 있다. 투자를 그런 안 얘기네요. 하고 네. 돈을 땡길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애플의 주가는 대단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투자 대비 효율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거를 언제까지 견뎌줄지 워낙 빅테크들 돈 많으니까 저는 3, 4년, 4, 5년 견뎌내는 건 당연히 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수익성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정도까지 말씀 나누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정리해 주신 게 제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 엔비디아 거품론에 대해서 그거 작은 거품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칩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업들이 아직 생산성 향상에 아직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2, 3년 안에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마진율이 떨어지면 주가 거품이 사실 거품으로 확인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빅테크 5개 중에서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에 상당히 도전을 받고 힘들 수 있고 애플은 오히려 좀 탄탄하다. 이렇게 진단을 AI 거품론에 대한 강정수 박사님의 정확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주말은 쉬니까 다시 보기 봐주시고요. 월요일 11시에 저희는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AI 거품론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신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